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그동안 변덕스러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개성공단까지 잠정적 조업 중단을 선언하고 북한 측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0일 벌어졌던 대규모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한쪽에서는 또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오랫동안 남북 문제를 취재해온 주간지인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와 함께 난마처럼 얽혀있는 남북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대체 이유가 뭔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그 배경이 뭔지,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는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풀어갈 한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시사인에서 한반도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남문희 대기자님 모시고 남북 문제와 여러 가지 얽힌 남맥 국제 정치 남맥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문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예비군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공원 지정 상태거든요. 예, 소총수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다들 이제 관심사가 과연 전쟁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북한이 또 이제 관심을 얻으려고 이런 저런 일을 한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입장에서는 평양도 분위기가 전혀 전쟁 분위기가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전쟁 가능성?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지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발적 충돌 이런 가능성이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는 전쟁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저희가 전쟁 가능성을 많이 느끼고 좀 소위 말해서 좀 쫄아야 라면도 많이 사재기 하고 해야 약간 이제 북쪽에 좀 욕구가 충족이 되고 좀 그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전쟁 위험이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게 증시도 잘 안 움직이고 대응 수익은 계속 세지고 이런 상황, 역설적인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국면의 성격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전쟁 상황을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과거라고 하면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와는 여러 가지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1인 치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상당히 상당히 상황 국면에 대한 판단력도 있고 돌파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뭘 추구하다가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은 아주 기발한 어떤 돌파구를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을 흔들다가도 중국이 나선다 할지 이런다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육자회담에 응한다 할지 이런 식의 어떤 일정한 어떤 패턴들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과거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 이제 우리 남 기자가 쓰시는 기사를 저도 계속 읽어보는 사람이 하나인데요. 읽어보면 다른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접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어떤 고급 정보를 이렇게 어떤 경로를 입수하는지 참 탐복할 때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굉장히 예리하고 깊이가 있어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 남 기자 보시기에 북한이 이렇게 종전이 없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북한을 그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자식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표면에 등장해 있는 김정은 제1비서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써갖고 좀 화제가 된 바에는 그 이복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설송, 김설송을 중심으로 한 이제 또 김설송이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에 뭐 젊은 인재들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북한의 현 국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김정은 세대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바로 직후였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그 중국 등지에 나와 있는 그쪽에 계셨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김정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40대 해외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했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대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쭉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세대는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혁명 가계, 자기들이 그 뭐 혁명 가계라고 하나요? 지금 한 3세대 정도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북한 내의 어떤 지배 집단의 자제들이고 김일성 대학 다 나왔고 해외 유학했고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다 아는 세대들이거든요. 그 세대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과장급, 국장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뭐 2000년대 여러 가지 경제개혁 조치도 시도를 하다가 실패도 하고 또 이런 거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뭐 사망하기 전에도 4차례인가 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세대가 느꼈을 게 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쓸 때도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중국이 여태까지 북한을 많이 지원한 것 같지만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북경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그 사람들 표현대로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더라. 하다못해 이제 북한이 제일 그 원하는 게 이제 산업기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공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산업기술과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가장 원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 할지. 중국도 사실 북한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 굶어 죽지 않을지도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그런 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0년 동안 북핵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고 했지만은 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뭐 이상한 상태를 계속 끌고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의 지금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살 수가 없다. 이번에 이제 정말 그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승부를 보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종잣돈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경제 회생을 해서 투입할 종잣돈이 필요한데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핵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도 보면 경제 회생을 위해서 어떤 안전 담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평화협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정전협정 상황이 뭐 거의 지금 뭐 60년 넘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뭐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계속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키리졸브 훈련 뭐 한미 독수리 훈련, 이번에 한미 독수리 훈련은 미국의 최첨단 뭐 전투기들이라 뭐 이런 공격 무기들 다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별 무감각할 수 있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건 뭐 90년대에도 뭐 우리 한미 팀 스피릿 훈련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늘 저쪽에서 그걸 하면은 없는 돈에 대응 전력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얘기하는 좀 우리도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도 나중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국가, 국제사회에 지금 보통 국가로 나가고 싶다. 지금 그런 기회를 다오 이런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네. 그것과 플러스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평화협정 이면에는 좀 그 일종의 핵 비즈니스와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를 쭉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네. 했던. 그래서 그 핵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기사에 직접 쓰셨잖아요. 네. 이란의 네네. 대북 자금 지원 네네네. 얘기 그죠? 네. 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네. 이란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그 이란의 핵실험 참관하는 데 비용을 5천만 불을 냈다. 이건 기사 쓰셨잖아요. 네네. 뭐 상당히 단정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상당히 소스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신뢰할 만한 소스들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예. 거고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반도 기사를 한 20년 뭐 네. 길다면 길고 짧지 않은 세월을 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일단은 가장 현장 접근적으로 하여튼 그 정보를 취합하고 네. 또 물론 저희가 이제 현장이라 뭐 북한 평양을 직접 갈 수도 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네. 또 사실 베이징이나 워싱턴을 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못 가는 대신 또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 정보력이 굉장히 지난 20년 동안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어떤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습득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에 이제 디트러니라는 분이 예. 예. 근데 평양을 방문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사히 신문조차도 예. 4월과 8월 두 번을 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이 3차례를 접촉했는데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까지는 3차례인데 예. 재작년 11월에 한 거는 알겠다. 무슨 소리인지. 예.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MIA 실종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겠다라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럼 네. 작년에 4월과 예. 8월 두 차례 간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정도로 네. 상당히 그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그 4월에 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LA 타임즈에서 대충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디트로이니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의 지도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가서 좀 설득도 하고 뭐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듣더라. 참 실패한 방북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8월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8월이 사실은 그때 당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핵실험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흘리면서 했다는 이제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란 얘기를 그때 이미 이제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협상을 통해서 확산을 막는 시기였다면 지금 북한의 전술은 확산을 위협함으로써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진행하는 그 흐름과 더불어 확산의 얘기를 계속 퍼뜨리면서 미국을 협상 창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얘기를 동시 진행으로 네. 해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이 모를 리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확산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은 실제 진행 상황이었고요. 이미 이란하고 접촉은 이미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이란하고 북한 간의 그 협상이 핵 기술을 매개로 해서 진행됐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란으로부터 핵실험과 관련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핵실험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란에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흘려서 미국이 개입하게 하는 전략을 그렇죠.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농축 우라늄이라든지 고폭장치 기술 같은 걸 이란에 수출할까 봐 가장 신경 쓰는 게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남 기자 쓰신 기사를 보면 이 50억 불의 수출을 할 거라는 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부터 사실은 북한이 불능화
몰라도 네. 비확산은 지킬 거다 네.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다고 보는데 네. 예,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리니까 미국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미 고위 당국자들의 평양 방문은 일각에서 해석하기로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네. 그 재선의 걸림돌이 되는 일을 네. 북한이 벌이지 않도록 어떤 종용할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이 과거에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뭔가 일을 벌일 것처럼 하다가 네. 그럼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또 뭔가 약속을 하게 되면 또 수그러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네. 작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도 뭐 좀 대선 이후로 미룬다 할지. 네. 그러니까 핵실험 얘기도 작년에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북한이 지금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그 작년에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6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가 남한 대선에서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제 쭉 올라가다 그 핵실험을 그랬죠. 계기로 해서 이제 이명박 네. 후보한테 네. 여론조사에서 지면서 결국에는 네. 이명박 네. 씨가 이제 대통령이 네. 되는 그런 네. 게 있었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북한한테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의 어떤 그렇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북한은 작년에 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기간에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미국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가서 했고 네.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이 대선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뭐 했음직하죠. 예, 네. 했겠죠. 거기에 이제 지금 평화협정 문제가 사실 이제 돌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아까 그 장관님도 말씀하신 네. 북한이 계속 얘기한 건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약속도 그때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달에 됐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네.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막 항의하는 과정에서 12월 달에 네. 장거리 로켓을 한번 네. 쏜 거고 네. 쏜 거고 이제 그 2월 달에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뭐 그 이런 오바마 얘기가 대통령이 재선한 직후에 미얀마를 방문했잖아요. 예. 그 미얀마에 가서 북한에서 강경한 아주 예. 종전과 똑같은 예. 그런 강도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네. 뭐 로켓 쏘고 핵실험하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말이죠. 예. 그 북한이 이런 군사적 긴장을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네. 미국이 보인 반응이 네. 이 전에 없이 강경했거든요. 네네네. 뭐 B-52 출격이라든지 B-2 스텔스 폭격기라든지 F-22 전폭기 이런 것이 막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한반도 상공에서. 이건 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네네. 그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반응을 보이는 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제가 거기까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작년부터 북한하고 이렇게 쭉 이 판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네. 시간 끌기를 좀 해온 게 아닌가. 미국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뭐 당신들이 핵실험을 이제 좀 미루면은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미국 기업들이 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러면 그거를 미국이 과연 그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3월 달에 아마 북미 간 접촉에서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는 거의 별 얘기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4월 10일까지 평화협정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라고 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4월 12일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파동을 뭔가 줌으로써 해결을 해야 될 건 분명한데 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일단 그런 면에서 등장한 게 하나의 어떤 오히려 강경하게 힘을 보여줌으로써 꼼짝 마라 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줄 것이 정리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은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봐왔던 것은 작년부터 미국이 전개했던 소위 아시아로의 귀환, 뭐 피봇 투 아시아라고 했던 오바마의 전략을 이렇게 보면
그 계속 중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포위망을 구축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재무장 과정, 지금 아베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권 시진핑의 뒤에는 사실은 중국판 군산복합체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경한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 그 미국이 여러 직간접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제 판을 형성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 그 어떤 면에서 미국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 이제 군산복합체들이 이제 계속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이제 판을 크게 벌이면서 뭘 하려고 해오는 그런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판에서 보면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무력을 한번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젊은 친구들이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비유하기를 북한에 카카오만 해놓고 전화는 안 걸어준다. 데니스 로드맨도 방북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바마의 전화를 김정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또 좀 궁금한 거는 사실 평화협정을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 핵을 포기하고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붕괴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미국이나 주변국에게 용납이 될 상황인가 이런 문제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3월 31일 날 그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제 북한의 입장이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핵 보유, 그러니까 핵무력의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핵의 보유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아마 공고한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그 법령이 이미 나왔어요. 법령이 한 10개 정도인가 뭐 이렇게 나와갖고 핵 보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비핵화를 할 때까지 자기들이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막 건들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다만 이제 핵의 확산 문제와 그 핵 보유 양을 축적해 늘려가는 것, 증대시키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육자회담을 열리면 확산을 막는 것과 핵의 증대를 그러니까 동결이죠, 동결. 핵의 증대를 막는 거. 그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이면서 동시에 또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정말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동결과 비확산만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속 그 비핵화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뭐 이제 공식적인 입장 비핵화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확산 방지가 일단은 좀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이 주고받을 그런 어떤 물건이 서로 맞는 거냐라는 거는 좀 상당히 논쟁이 되죠. 일본에요. 그 직업외교관 출신인데 일본에 무슨 36년간 근무를 한 분이고 뭐 저기 이란인가 몇 나라 대사를 지낸 분 중에 마고사키 우케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그 책을 낸 게 있죠. 전우사의 정체라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본이 나왔는데. 번역본이 나왔군요. 아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본 미일 관계를 주로 이제 쭉 역사적으로 다룬 것인데 어떻게 일본이 맞은 친미적인 이제 정부가 계속 들었으면서 일본에 이제 미국에 끌려가느냐 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아까 왜 남 기자도 그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끌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적절히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없어지고 나서 군사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어떤 위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핵도 그렇게 활용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벌어지는 걸 보면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 평화헌법을 고치는데
북한 위협을 상당히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핵이라는 게 참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네. 겉으로는 다 뭐 하루속히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네네.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걸 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런 일본의 그 4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한 분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쓴 걸 보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미국이 북한 핵을 대하는 태도에는 역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저 최근에 예. 중국 그 베이징 대학교에 진징이라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말로 하면 김경일 교수인데. 김경일 교수님. 이분이 최근에 그 매일 신문에 쓴 칼럼을 보면 북한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 나아가 주일 미군과 미일 동맹도 새로운 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흐려진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 마고사키 씨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네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마고사키 우께로, 씨 책은 일서로 나온 건 사놓고 아직도 번역본 나왔으니까 이제 번역본 빨리 봐야 되겠네요.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얘기가 많아요. 저도 이분 주장 그리고 김경일 선생님 주장이 뭐 거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지난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북한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 미국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렇게 또 뭐 북한도 약속을 어겼다 하지만 미국도 이렇게 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여튼 어떨 때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짜고 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뭔가 큰 이제 그런 지금 같은 핵과 관련한 또는 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할 때 보면은 미국은 그걸 활용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 참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MD 같은 것도 뭐 사실 거의 그렇죠. 뭐 MD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기라든지 최신 장비라든지 그죠. 어쨌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사실 이번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이 국면은 굉장히 미국을 도와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그죠? 앞으로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될 거다. 뭐 이런 요제 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미국이 뭐 중국 포위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지금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긴 하나 이번에 그 북한 문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어떤 이번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틀의 어떤 합의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협력하기로 하면 미국도 뭔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중국에다 뭐 양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큰 틀에서의 어떤 뭐 나쁘게 말하면 딜이고 좋게 말하면 합의 같은 전략적 합의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있었길래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과거하고 판약에 달라진 거 아니냐. 이번엔 굉장히 뭐 미국이나 유엔하고 보조를 맞춰서 대북 압박을 세게 했잖아요. 중국도요.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저는 약간 수렴돼 가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계속 우리 구도에 딸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런 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미국도 해법을 내기 어렵고 북한도 사실은 그 발을 빼기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삼자 모두가 참 난처한 국면에 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게 중국의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요즘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들여다보는 국면이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중국이 미국을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고마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초기의 상황을 보면은 약간 그 국면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센카쿠 열도 네. 중국명의 조호도를 둘러싸고 사실 뭐 미국, 일본, 미국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일본하고 네. 첨예하게 그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베이징에서는 뭐 시진핑의 첫 전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차하면 한번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총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핵실험 국면으로 이렇게 자꾸 접어드는 거에서 굉장히 그거를 강도 높게 말리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미 당정군의 어느 채널도 이렇게 접근이 안 될 정도로 북한이 독주를 해버리는 네.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불편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말리려고 한 건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전략적으로 약간 그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장관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우리가 뭐 미국은 선이고 뭐 다른 사람은 악이고 뭐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국제관계라고 리얼 폴리틱으로 본다면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미국에게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그렇게 나빴던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 지금 2월 10일 핵실험이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 때문에 강도 높게 그 굉장히 강도 높게 튀어나와서 진행이 된 건데 왜 그 시점에 그렇게 좀 그때 뭐 주변에서도 상당히 세게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북한은 상당히 자극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핵실험 자체는 어차피 한다고 봤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국면에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집중력을 분산할 필요도 있었던 거고 또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등장을 하면은 미국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등장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길들이기랄지 뭐 이런 소재도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정부를 가만히 보면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실 오바마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로 복귀하기 위한 뭔가 세레모니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뭐 핵실험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한 게 지난 2월 12일인가요? 네, 2월 12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그런 아주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했고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력 시위까지 해서 긴장을 막 고조시키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왜 저렇게 자꾸 북한을 이렇게 자극해서 점점 더 북한의 격렬한 반응을 끌어낼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국면이 바뀌어서 미국이 이제 그런 무력 시위를 상당히 자제하면서 뭔가 조금 유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ICBM 그 미니트맨 3인가요? 그것도 이제 발사를 자제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 내에서 또 하나 이제 흥미롭게 봐야 할 지점이 리차드슨 그 주지사의 발언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기사하고도 이제 제가 써왔던 기사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분이 4월 7일인가 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 리차드슨 주지사는 이제 1월 달에 구글 회장 갈 때 같이 갔던 분 아닙니까? 그랬죠. 거기에 자기가 북한에 갔을 때 그 당신들이 그 핵실험과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판매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노골적으로 물어봤더니 북한에서는 자기들 판매할 생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그게 당신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4월 7일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이거를 뭐 협상을 통한 어떤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94년에 사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싱턴 내에서도 제2의 제네바 회담 방식밖에 없다. 뭐 미국 내 여론을 돌리고 또 주변 국가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긴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그런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 긴장을 조성하는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국면이 과거의 제네바 합의 때와는 또 다른
또 다른 굉장히 복잡 미묘한 국면이 있어요. 이거 너무 올려버리면 북한이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당신들 우리 계속 압박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넘길 수 있다. 넘긴다는 이란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 국면으로만 끌고 가기도 미국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금 미국도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물줄을 찾는 거죠, 사실. 물줄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상황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해서 그런 조치도 나오고 그중에 특히 결정적인 거는 리차드슨 같은 분이 이제는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1월 달에 자기들이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뭐 때문에 갔는가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 핵 실험 결과의 어떤 이란으로의 어떤 그 확산을 저지하는 위한 그런 방북 목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슬슬 얘기하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를 미국 여론에 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협상 국면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 기자님 기사를 보면 북한이 이란에게 접근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또 미국에게 접근하면서 또 중국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좀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넘어서서 미국에게 또 메시지를 주는 그런 강경책으로 갔다가 지금 서로 수렴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 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국면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게임을 예술적으로 잘 정말 완성해 갈지 아니면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새끼로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 방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비군이라서 그런지 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말고도 미국에게 그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카드가 이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다면 뭐 이쪽 카드를 활용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든 협상이 든지 하는 것이지 뭐 전면전은 또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제일 큰 카드가 사실은 그겁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핵실험 자체만으로 안 된다는 걸 북한이 알았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거에서 이제 놀라지 않는다. 그거 갖고는 협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산을 통한 협상이다라는 게 이제 이란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 자체로도 협상력이 안 생기고 또 그렇다고 탄도미사일을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다른 걸 몰라도 확산은 안 할 거다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깨지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에 그 당중앙회 전원회의 때 비확산 문제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뭐 표현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뭐 한다고 이렇게 또 싹 이렇게 이 협상의 여지를 그러니까 아까도 리얼 폴리틱스 말씀하셨는데 자 미국의 구글 뭐 회장이 리차드슨 전 지사하고 평양 갈 때만 하더라도 자기들도 뭐 전혀 이 북미 간의 현안하고 관계없는 무슨 개인적인 차원의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인 것처럼 얘기했고 미국 뭐 백악관이나 국무성도 공식적으로 전혀 아무런 공식 성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안전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라는 게 정말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도 판단할 수 없고 당국자한테 하는 말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런 걸 잘합니다. 저 현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에서 북한 가는 분들 여러 가지 뭐 선교사도 들어가고 여러 목적으로 들어가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이 당국 간 관계와 어떤 또 당국 간 관계가 아닌 민간을 포장한 그런 관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멘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저희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북한 혁명 제3세대 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민간이라는 사람들이 구글 회장이고 또 데니스 로드맨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또 세대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그 전 세대들처럼 이제
그 세계 다른 세계와 격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 어떤 동시대의 뭐 IT 기술이라든지 문화를 같이 향유했던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사실 데니스 로드맨 듣고서 깜짝 놀랐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저랑 거의 연배가 비슷하지만 그걸 별로 느낀 적이 없었는데 시카고 불스를 좋아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니까 그게 참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그때 경음악단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비서가 나와서 그때 뭐 마이웨이니 뭐 로키 주제가니 뭐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저쪽에 엘리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서구 문화나 이런 거에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 뭐 유학 가서 다 유학을 해서 경험을 다 했고 또 저쪽에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뭐 어떤 경로로든지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예전에 2001년에 김정남이 뭐 일본에 그 뭐 유원지 구경하러 갔다 그때는 들켰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스위스를 간다 할지 유럽을 간다 할지 이렇게 하면서 다 보거든요. 큰 저기 거부감이 없는 세대 같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전개 속에서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2달도 채 안 되고 아직도 정부가 온전하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남 기자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그 정책의 기조랄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강경하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지 않은 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6.17 장관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메시지 관리를 하는 부분.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원칙적인 발언을 하고 6.17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저쪽에 대해서 이제 여지를 열어놓는 뭐 우리 남북 간에 정말 할 건 다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쳐왔는데 정말 그게 정석이죠. 아주 정석 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정석 플레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판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그게 사실 그런 접근이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했던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하나의 정석인데 근데 지금은 저쪽의 그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고 이 사람들이 이 국면을 진행하는 방식이 과거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 공식이 깨졌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공식도 깨졌고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예측했던 북한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 뭐 철수하라고 하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철수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치밀하고 어떤 집요한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패턴화 해놓고 그걸 기계적으로 착착착 자기들의 어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판이 바뀐 상황에서는 우리도 좀 접근 방식이 좀 이 판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이제 리더십의 핵심, 의사결정 중추가 누구인가라는 그 김철성에 대한 기사를 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접근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이미 미국이나 중국, 특히 미국은 벌써 이 구글 회장을 보낸다 할지 할 때 벌써 그걸 의식하고 보냈다고 좀 보거든요. 작년 8월에 갔을 때 분명히 장성택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성택은 8월 이후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건 중국 쪽에서도 확인을 된 정도로 우리가 늘 북한하면 장성택이 실세다 했지만은 그 사람은 작년 9월 이후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자기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작년 9월, 8월 이후에 디트로니 씨가 상당히 문책을 당했다는 뭐 얘기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기사화는 안 했지만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 다음에 접근하려면은 그럼 누구한테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드러난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멕시코 지사인 리처드슨하고 구글 회장이 간 거거든요. 그럼 구글 회장은 IT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갔다라면 저쪽도 어떤 IT와 관련한 뭐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인물이 뭔가 의사결정에 어떤 핵심부에 있다라는 판단을 미국이 가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서 역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들어와 보니까 이제 김설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저는 북한 저도 권력 승계에 관심이 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김설송에게 승계할 문제를 고민했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때 2003년 4년 이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을 초청한 것도 뭐 그런 맥락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사실은 그때 들어서 그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에는 김설송과 그 사람이 이끄는 당중앙위원회의 소위 북한의 소위 엘리트들 뭐 브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자기들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의 대화 창구도 그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인에 쓰신 기사를 보면 이 국면을 끌어가는 스타일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 전혀 다르다. 말씀하시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체스 선수라면 김정은 제1비서는 복싱 권투 선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죠. 복서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걸 그걸 제가 인용을 한 건데. 그러면 저쪽에 지도자가 아니라 복서형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용한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뭐 고위 당국자가 뭐 미국 언론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 보고 있다는 맥락에서 제가 잘못 보고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분명히 체스 챔피언처럼 체스 선수처럼 상당히 치밀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금 김정은 비서는 굉장히 정말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과격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일을 저질 것 같고 그 나이가 또 20대 후반에 혈기방장한 나이라고 감안하면 저거 사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상도 그래. 텔레비전 인상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상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표면만 보면 복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면의 국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뒤에는 이 치밀한 브레인들이 붙어갖고 오히려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모습도 연출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출이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연출이고 오히려 전체 국면은 사실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은 본인의 개인기에 의해서 이 국면을 주도했다면은 지금은 김설송이라는 그 하나의 뭐 리더십의 어떤 중추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당중앙위의 엘리트들이 어떤 우리 그런 말 표현 많이 하잖아요. 집단지성이라는 북한식의 어떤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 국면이 가고 있다. 나름대로 그러면 나름대로는 어떤 시스템적인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훨씬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저쪽은 대응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등장한 게 많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해커 문제 3월 20일 해킹이 이제 벌써 저쪽이 정찰 출구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김들송이 자기가 거느리는 해커 부대를 관장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걸 알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에부터 뭐 대남 심리전을 하는 것까지 아주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상대를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면밀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아까 뭐 반복이지만은 자기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자기들 시기로 이제 승전 뭐 60주년 뭐 승전 60주년 4월 27일 뭐 아니겠습니까? 승전 60주년 그리고 건국 65주년이 되는 금년을 평화협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뭐 최근에도 북경에 누가 만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모든 걸 그걸로 수렴해 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그 상황을 일단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네. 그 평화협정 체결의 뭐 당위성이랄까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이 정전 체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남북한 관계라는 게 이 분단 관계가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뭐 그 심층에는 이미 준전지 상태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뭐 그렇죠. 지난 뭐 반세기 이상은 뭐 고난받으면서 참고 지냈지만 이제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 그 아우성 같은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도 그 자체에서는 뭐 이제 합리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남북 관계 한반도 상황으로 보면 이 신뢰 프로세스가 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석 플레이만 가지고는 안 좀 된다는 어려워.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얼핏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북한도 이 출구가 없이 저렇게 막 나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라도 북한의 출구를 열어주는 노력을 하는 건 어떤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2002년에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그 배경은 바로 이제 그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의 박근혜 그때 당시 의원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자기 딸 자기가 정말 그렇게 총애하는 그 딸이 북한의 어떤 후계자로 등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했다는 거거든요. 2002년에. 그래서 그 시점에 2002년 5월 13일인가 이제 서로 만날 때 저녁 7시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김설성이가 배석을 했다는 겁니다. 원피스를 입고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의원이 어떤 사람이 보게 하고 이렇게 서로 안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어떻게 기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이쪽에서는 뭐 남쪽에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결정자이고 북한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김설성이라는 인물이 지금 하여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뭔가를 지금 이게 대화의 어떤 통로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이 남북 간이 그동안 우리가 지난 뭐 20년간 저렇게 보면은 그 북한의 대남 채널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통전부, 통일전선부나 통일전선부 과장급 참사급이 뭐 장관급에다가 뭐 파트너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인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최고의 책임자들이 서로 대화 라인을 구축해서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빠른 길 아닌가. 그게 우리는 단계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밑에서부터 대화를 구축해서 위로 올라가자 하지만은 북한은 그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죠. 북한은 아니죠. 우선 최고위층에서 라인을 구축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뭐 꼭 그걸 드러내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사 보낸다고 해봐야 북한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개적 특사 가서는 뭐 서로 할 말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특사 보낸다는 그거는 뭐 국가 운신상도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대화 노력은 해야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 베이징 대학교의 진징이 교수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이 주도를 해서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 남북 관계하고 북미 간 관계 대결 관계가 지속이 되면 한반도는 계속 전쟁 노름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늘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충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게 민족 문제의 동시에 국제 문제라서 사강의 동의 없이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강대국이라는 것은 강대국끼리의 서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지 약소국가 이익을 생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리얼 폴리틱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마고사키라는 일본 외교관 출신 그분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보면 아주 굳건한 동맹이고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가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미국의 대일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미동맹이 굳건한 동맹이지만 미국의 이익이 항상 한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도 아주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쓰신 김설송 기사를 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 02년도에 그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상황이 그 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도 아니었고 미래연합 소속이었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북한에 가서 굉장한 대우를 받고 오신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히셨는데 그게 이렇게 그 김정일 위원장도 뭐 후계자를 딸로 생각했던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뭐 이전부터 계속 관심을 기울이셨기에 이제 잘 이어 맞출 수 있었겠지만 되게 좀 재밌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묘하게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기사가 이제 그때 거기 내용에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10월에 그러니까 8월에 이분이 이제 족도를 하잖아요. 뇌혈증으로 쓰러지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깨어나고 나서 자기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제 후계 구도를 이제 정리를 권력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당과 군을 김정은은 뭐 그때는 27인가요? 뭐 이렇게 거기에 직접 연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당에서 핵심은 당중앙이니까 당중앙위를 그 김설성에게 맡기고 또 군에서 핵심은 이제 제2경제위가 사실은 군의 돈줄이거든요. 그거를 김설성이 남편한테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과 군의 핵심을 사실은 김설성 부부가 쥐고 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이제 책이 이렇게 개판에 팔리는 시점에서 3월 30일 날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법이 없거든요. 늘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 북한 전문가들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다라고 보는 게 지금 북쪽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당중앙위다. 거기는 이제 당중앙위를 김설성이라는 인물과 매칭시킬 수 있다면 또 거기 뭐 자기 모습을 투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당중앙위라는 게 등장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당중앙위 3월 31일자 당중앙위 발표 내용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김정은 비서 시대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한 직후에 등장을 하긴 했지만 자기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지자고 권력 내 정지 작업도 필요하고 그걸 1년 동안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게 지금까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남문희 기자를 모시고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문희 기자님 기사를 주변에 많이 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이들 국가들이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위한 어떤 큰 틀의 전략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압박 자세라든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재무장을 서두르려는 일본의 움직임, 또 이러한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도 등을 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주변 강대국의 손에 좌우되는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정부는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을 기민하고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